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리가 나오는 건가? 예. 자, 오늘 여기다 일단 제목을 써야죠. 그 인터 리뷰. 인터 리뷰인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하고 이제 그 인터 리뷰를 하게 된 총 시간은 이제 4번 하고 반 이렇게 돼요. 4번 반. 굉장히 짧죠. 4번 반. 그래서 저희 학원이 좀 그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부터 리뷰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그 뭐 차근차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 외에는 뭐 다시 우리가 배웠던 걸 또 하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에서 다루는 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죠. 리뷰 시간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수업 때 했던 거에 아주 간략한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고 자산을 한다, 혹은 유형 자산, 그러니까 인벤토리스나 PP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정리해 드리는데 새롭네, 어렵네,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뭐 새로운 건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아주 적지만 우리가 수업 때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벤토리스 쪽에서 코스트 어카운팅 관련된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DM, 그 디렉트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재고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워킹 프로세스도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피니시 굿즈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완리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뭐 BC나 이런 것도 다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그때 안 다뤘던 것들 중에 일부 문제들 몇 개는 추가로 더 풀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고 몇 문제 정도 더 풀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멀티 초이스는 더 이상 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 각 머줄, 뭐 챕터 뒤에마다 있는 그 시뮬레이션 TBS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TBS 문제를 거의 다 풀 거예요. 다 풀고. 대신에 제가 그 릴리스 캐처는 안 풉니다. 예전에는 릴리스 캐처만 풀었거든요. 거의. 근데 릴리스 캐처는 제가 뒤에 리뷰 강의 뒤에 쫙 붙였어요. 아마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6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16, 15, 14, 13, 12, 11, 19, 8, 7, 6, 5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 개정된 건 있겠지만, 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실 정도 이제 내공이 되시니까, 레벨이 되시니까, 뭐 예를 들면 엑스트라 오르너리가 삭제됐다,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아마 어드밴스까지 한 게 있을 거예요. 한 5년치 정도? 그게 15, 4, 3 이렇게 되나? 왜냐면 제가 중간에 잠깐 어드밴스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들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어드밴스 별로 힘들게 준비하고 강의를 해서 별로 강의를 많이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인터 부분만 듣는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는 아마 제가 17년도는 보강으로 찍지 않을까 생각. 물론 참석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아마 16년, 17년까지 나와 있을 거야 아마 학원에. 그런가? 뭐 어쨌든 제가 구하는 대로 가장 최신 것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16년까지 촬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리스케션이. 그러니까 굳이 리스케션을 다시 풀 필요도 없겠죠. 그죠? 아까운 시간에 그거 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뒤에 쫙 다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면서 모르는 것만 제가 풀이하는 거 한 번씩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스케션은 이 강좌 외에 별도로 찍혀 있다. 아시겠죠? 찍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US 갭 쪽에서 하는 건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 수업 내용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안 풀었던 문제 중에 풀어볼 만한 거 풀기. 세 번째, 우리 시뮬레이션, TBS 문제 풀기. 아시겠죠? 근데 리스크 캐처는 풀지 않는다. 왜? 이미 다 풀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IFRS입니다. IFRS. IFRS는 5% 미만의, 그 비중으로 시험에서 다루시죠. 근데 이게 사실 IFRS가 난이도 있게 나온다 그러면, 출제된다 그러면, 뭐,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IFRS 자체만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KIFRS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배우는 정도 해야지 그 5%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2배로 많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출제되는 것도 뭐냐면 IFRS와 US 갭의 similarities 혹은 differences,
유사점, 차이점, 주로 차이점 이런 거 물어보면 나오겠죠. 근데 또 똑같은 것도 나와요. 뭐 그냥 언더 IFRS라고 돼 있는데 US 갭으로 풀면 그냥 되는 문제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또 그 코스트 베네핏을 생각해야 되니까 뭐 처음부터 IFRS를 다 강의를 할 수 없죠. 5%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15년인가 6년인가 그때 IFRS 특강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 사람 뒤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아요. 강의를. 그래서 물론 실제 IFRS는 되게 쉽지만 좀 안 해도 될 부분까지 조금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수업용으로 조금 너더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리뷰 각 챕터 끝날 때마다 US 갭과 IFRS를 그냥 비교하면서 우리 또 완리에 있는 IFRS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추가로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제가 좀 부족하나요? 됐나요?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릴리스 캐처는 어쨌든 우리 수업 외 보강으로 한다라는 거. 왜냐면 릴리스 캐처 하나 푸는데 시뮬레이션까지 풀면 뭐 1시간씩 이렇게 걸리는데 이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또 허름한데 모셔서 죄송해요. 칠판도 별로 없고 강의실. 근데 자꾸 보니까 강의실도 뭐 괜찮아 보이네요. 처음에 좀 답답했는데. 예.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재고자산 관련돼서 우리가 정규 강좌에서 배웠던 거, 그거를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래 칠판이 많으면 제가 전체 내용을 쓰고 한 전체 내용 가지고 자, 요거예요. 요건 요겁니다. 요건 요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칠판이 좀 적어서 그래서 한 중간에 한번 자를게요. 알겠죠? 왜냐면 원래는 그래서 첫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중간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길게 갔는데 자르겠습니다. 자를게요. 그래서 칠판 차면은 쉴게요. 예, 하겠습니다. 나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챕터 1의 주제가 이제 인벤토리라는 주제죠. 재고자산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 재고자산 관련돼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결국은 요 티어 카운트에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인벤토리즈라는 티어 카운트가 있다면 여기가 비기닝이고 여기가 펄처스가 되고 그렇죠. 비기닝 펄처스를 합치면 얘를 우리가 CGAS 혹은 GAS라고 부르죠. Cost of Goods Available for Sale, 판매 가능 재고 혹은 판매 가능 재고 원가라고 부르고 결국은 이 판매 가능 재고를 결국은 이 코스트를 엘로케이션 하는 게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얘는 팔리면 CGS라는 걸로 엘로케이션 되고 안 팔리면 엔딩 인벤토리스 기말 재고 얘는 비기닝 인벤토리스 기초 재고 엔딩 인벤토리스 이렇게 엘로케이션 되는 요 회계 처리가 우리 재고 자산 회계 처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에쿠션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에쿠션 코스트. 재고자산의 에쿠션 코스트 뭐냐? 에쿠션 코스트는 뭡니까? 일단 범위가 가장 중요하죠. 범위가 오코스트죠. 오코스트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에셋의 에쿠션 코스트는 뭐냐? 기업이 보유하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원가예요. 그럼 기업의 보유 목적이 뭐냐? 인벤토리즈 같은 경우는 held for sale, 그렇죠. 판매 목적. PP 같은 경우는 held for long-term use, 장기 사용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원가가 그 에셋의 에쿠션 코스트가 되는 거죠. 깜짝이야. 너무 더워서 잠깐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 들어오셔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자, 오코스트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범위가 이제 오코스트 논리 아닙니까? 오코스트죠. 자, 오코스트인데 우리가 얘는 모든 코스트는 아니고 당연히 합리적이고 요 취득과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원가에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reasonably necessary라는 표현도 들어가는 거죠. reasonably necessary한 모든 원가가 뭐가 되냐면 acquisition cos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원가인데 만약에 make it ready for its intended use,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까지라고 한다면 그건 PP의 원가가 되는 거죠. inventory's 원가는 to prepare goods for sale, 그렇죠. 재고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to prepare goods for sale.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다 쓰셔도 되고, 근데 옆에다가 또 다른 걸 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 뭐 문제를 푼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또 요 여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제가 수업 때도 항상 말씀드리죠. 연습장, 이면지, 노트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쓰는 걸 같이 막 복습하면 쓰세요. 모르면 바로 또 표시해서 복습할 때 봐야지 이렇게 막 하시면서 더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문제를 풀면서 혹은 책 교재를 나가면서 또 필기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그거하고 다 조절해서 복습하는 셈 치고 2, 30분 요렇게 쓰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예.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고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에쿠션 코스트죠. 에쿠션 코스트고, 그럼 요 에쿠션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요 CGS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CGS 쪽으로. 그 CGS는 우리가 뭐라고도 불렀냐면 이렇게도 불렀잖아요. CGS를 뭐라 불렀냐면 재고자산이라는 에셋으로 계상이 가능한 원가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인벤토리 오브 코스트다 이런 표현도 썼죠. 재고 가능 원가다. 인벤토리 오브 코스트. 재고 가능 원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재고 가능 원가. 즉 단기 익스펜스 처리하지 않고 에셋으로 갔다가 CGS나 익스펜스로 빠질 수 있는 원가를 인벤토리 코스트. 인벤토리 코스트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여기 에쿼션 코스트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all 코스트고 reasonably necessary한 all 코스트다. 그렇죠. reasonably necessary all 코스트고, 그리고 재고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요게 전부 다 인벤토리 코스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 우리가 예외가 있었어요. exception이 있죠. exception. 에쿼션 코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거 exception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A. 뭡니까? A. reasonably 하지 않은 거 뭐가 있어요? reasonably necessary 하지 않은 거 A. 여기 포함 안 되는 거, 에쿼션 코스트 포함 안 되는 거 A, B. abnormal 잘하시죠. abnormal 코스트 포함 안 되죠? 그 다음 또 뭐도 포함 안 돼요? interest 코스트 잘하시면 interest 코스트 포함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 안 되죠? freight in은 포함되지만 freight out은 셀러의 selling expense다. 기억나시죠?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 P가 또 재밌는 아이죠. P는 여기서 말하는 P는 뭐냐? 그냥 purchase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P는 무슨 purchase입니까? cost of goods purchased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BEC에서 매니저 어카운팅 배우셨으니까 cost of goods manufactured라고 아시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아시죠? 네, 됐습니다. 자, 기분이 이상하네요. 자, 이거 나중에 볼 건데, 제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고 바로 지울게요. 나중에 한 번 더 쓸 거라서 쓰고 바로 지울게요. 뭐냐면, 나중에 문제 풀 겁니다, 와일리에서.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매니저 어카운팅에서 코스팅 메소드 하기 전에 이제, 그 코스트 플로, 원가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DM, DL, OH가 모여서 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워킹 프로세스라는 제품 계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가는 게 뭐냐면 이제 완성되면 finished goods라는 제품 어카운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오는 게 beginning 있고, 여기가 팔리면 CGS 남으면 엔딩인데, 여기 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계산된 원가가 이리로 오잖아요. 얘를 뭐라 cost of goods manufactured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finished goods가 아니라 merchandise라면 이게 CGM이 아니라 CGP가 온다라는 거예요. cost of goods purchased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 정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과목을 한번 좀 다 들으셨으면 이제 요 CGM이 자리가 저 CGP라는 자리구나. 매니팩처러들의 CGM이 머천다이저들에게는 CGP구나. 이렇게 이거 나중에 한번 더 그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려드릴 거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말라야 되니까 이게 물이라서 그려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예. 건망증 심해서 확답은 못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P라는 건 그냥 purchase가 아니라 cost of goods purchased라는 거죠. 그래서 cost of goods purchased라는 거죠. 단기 상품 매입 원가가 돼. cost of goods manufactured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cost of goods purchased는 단기 HH입니다. HA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invoice price, purchase price가 있으면, 그렇죠? purchase price가 있으면 여기서 뭘 빼느냐? 우리가 purchase returns and allowances, 혹은 purchase discount를 빼죠. 빼면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net purchase가 나오죠. net purchase가 나오고, 그럼 net purchase에 뭘 더하냐? 여기 있는 것들, 그쵸? reasonably necessary하게 발생한 거. 대표적으로 우리 가산되는 게, 요렇게만 써도 되겠죠? freight in. 아시겠죠? freight in. freight는 가산해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얘가 cost of goods purchased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 CGP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는 요 CGP가 되는 거죠. CGP. 그래서 purchase price에서 returns and allowances 빼고 discount 빼고 그다음에 net purchase가 나오면 여기서 freight in 가산하면 얘가 CGP가 되는 거다라는 CGP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될까? 칸이 될까 모르겠네. 여기다가 하나 뺄까요? 여기서 한번 새끼 한번 쳐볼까요? 예. purchase discount 보죠. purchase discount. 자, purchase discount가 갑자기 눈에 띄어서 그래요. 자, 그럼 purchase discount는 여러분들 AP에서는 purchase discount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credit terms. 그쵸?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2, 10, net 30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뭐예요? 1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2%를 깎아주겠다는 회사의 이제 credit terms, 신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urchase discount의 회계 처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건 인터넷에 배웠죠. 회계 처리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gross method, 하나는 net meth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gross method와 net method 회계 처리 결과는 동일합니까? 동일하나요? 그럼 purchase discount라는 표현은 gross method에서 나오는 표현이요, net method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대답하라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 purchase discount라는 어카운트는 gross method에서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net method는 아예 디스카운트를 빼고 기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purchase discount라는 거 얘는 gross method에서만 나오는 편이죠. gross method에만 나오는 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뽑아서 걔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기서 요걸 3번으로 만들까요? 3번으로 하죠. 3번으로 하셔서 우리 purchase discount죠. purchase discount. purchase discount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gross method, 하나는 net metho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gross method, net method 회계 처리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자는 게 아니라 자, gross method와 net method 중에 회계 처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달라지는 거죠. 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디스카운트가 테이큰 된 경우죠. 디스카운트가 테이큰 된 경우, 즉 할인이 된 경우, 할인을 받은 경우.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가 not taken 된 경우죠.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210 net 30의 조건인데, 이게 210 net 30의 조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0 net 30의 조건인데 maybe $1,000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디스카운트가 테이큰 된 경우에 gross method에서 재고자산 가액은 얼마냐? 재고자산 가액이 얼마냐면 재고자산 가액은 디스카운트가 테이큰 됐으니까 980이 될 거예요. 980이 이렇게 나오겠죠? net method는 아예 처음부터 깠을 거니까 얘도 980이 나오겠죠. 98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근데 디스카운트가 not taken 됐다면 not taken 됐다 하더라도 얘는 얼마가 되냐? 재고가액이 얘도 980이 되겠죠. 980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980이 나오는데 디스카운트가 not taken 됐다면 gross method는 재고가액이 얼마가 되냐면 $1,000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1,0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나머지 20의 차이가 뭐냐? 20의 차이가 뭐예요? 내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서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얘는 interest expense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taken 된 경우는 결과가 gross method나 net method나 동일해요. 재무제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디스카운트가 not taken 됐다면 전체가 어차피 얘도 CGS로 빠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에는 파이널리 금액은 똑같아지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재고자산 금액과 비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죠. 물론 요 interest expense라는 건 요렇게 나오면 쓰시고,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넷 메소드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이론서에는 할인 기간 경과 손실 이렇게 쓰거든요. 요건 이자 비용 하기도 하지만 할인 기간 경과 손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때 써드렸지만 얘는 purchase discount not taken 이라고 그냥 쓰셔도 되고, not taken이라 쓰셔도, 혹은 purchase discount lost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interest expense는 purchase discount not taken, purchase discount lost, 그 기회를 잃은 손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서 잠깐 격가지로 빠졌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격가지로 잠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고자산 회계 처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가장 핵심이 얘가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이 결국은 요 코스트 알로케이션 아닙니까? 결국 재고자산 회계 처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된 요 원가들을 결국은 CGS와 엔딩 인벤토리로 나눠주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요런 것들은 다 인터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근데 AP에서 배우는 게 이제 요런 것들, 요런 용어들, 요건 다 인터에서 배우는 거고, 그쵸? 코스트 알로케이션 전부 다 AP 주제 아닙니까? 그럼 요거 4번으로 하죠, 4번으로 해서 이 코스트 알로케이션 할 때 핵심이 뭐냐? 코스트 알로케이션 할 때 핵심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4번. 코스트 알로케이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드렸죠. Q 곱하기 P 이렇게 되잖아요. Q 곱하기 P 이렇게 나와요. Q 곱하기 P. 그럼 Q를 결정하는 방법과 P를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Q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팔릴 때마다 재고 감소와 CGS를 continuously, perpetually 기록하는 방법. 뭐냐? perpetual inventory method. 우리말로는 계속 기록법이라 perpetual inventory method가 있고, 두 번째는 귀찮다. 그래서 단가도 낮고 수량도 많다. 귀찮다.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계산해서 산 거에서 남아있는 거 빼니까 팔렸네. 이렇게 보는 방법. 그게 뭐냐? 우리가 periodic이죠. 실질 재고 조사법 혹은 재고 실사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얘가 Q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perpetual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perpetual은 결국은 얘가 CGS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 즉 장부만 봐도 기말 재고를 알 수 있는 거죠. 재고 감소를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반면에 periodic은 기말 재고를 physical count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죠. physical count를 통해서 실사죠. 실사를 통해서 계산해서 여기서 역으로 CGS를 뽑는 방법입니다. 미리 한번 뭐 여기서 칠판에는 안 쓸 거니까, 자, perpetual 쓰나 periodic 쓰나 결과가 똑같은 cost flow assumption이 뭐가 있어요? FIFO죠. FIFO는 perpetual 하나 periodic 하나 똑같습니다. 요걸 먼저 해야지. 요거 하고 다시 질문 던져야지. 자, 우리가 price,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쓸게요. 1, 어떻게 하지? 이렇게 쓸까? 똑같이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라는 우리 개별법이 있었죠.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개별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FIFO, First In, First Ou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Last In, First Ou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verage Cost Method, Average Method라는 게 있죠. Average Method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Moving Average Method가 있고, Weighted Average Method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P를 결정하는 방법. P를 결정하는 방법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부르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냐, 나중에 들어온 게 나중에 먼저 팔렸냐, 평균적으로 팔렸냐. 근데 사실은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는 실질적으로 하나씩 재고를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가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가정이다 이러고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원가 흐름의 가정은 요렇게 3개 혹은 4개가 얘가 Cost Flow Assumption입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이 되는 거죠. 원가 흐름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 던져볼게요. 퍼페추얼스나 피로스나 결과가 똑같은 거. FIFO죠. FIFO는 결과가 똑같고. 그 다음에 average는 퍼페추얼 배형이 되는 average는 무슨 average? 퍼페추얼 배형이 되는 average는
그렇죠. 잘하네요. perpetual 병행되는 건 moving average. perpetual 병행되는 건 moving average. weighted와 병행되는 건 우리 periodic. 이 weighted average와 병행이 된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 cost flow assumption이에요. cost flow assumption. 근데 우리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경영자가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개별법이라는 건 뭐냐? 서로 구분이 가능한 것들, 단가가 높고 수량이 적은 것들. 그러니까 요 개별법을 적용하는 에셋들은 대부분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얘는 주로 수량이 낮고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 개별법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얼리, 보석이라든지 혹은 에어크래프트, 항공기라든지 십,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쓰는 게 우리 개별법이란 말이에요. 개별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지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분할 수 없는 아주 고가의 보석이 있다. 그럼 얘가 팔렸냐에 따라서 회사 이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때 생길 수 있는 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earnings management, 이익 조정 혹은 그 manipulation, 이익 조작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특성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IFRS를 미리 한번 본다면 요 specified identification 관련돼서는 틀린 거나 서로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닌데 규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IFRS 규정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US 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 주로 수량이 적고 프라이스 금액이 높은 거에 대해서 Specified Identification Method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IFRS는 아예 정해뒀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은 서로 interchangeable 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구별이 가능하신가요? 요거 두 개? 구별이 가능하세요? 요렇게 하면 어떤 게 그대로일까요? 맞춰보세요. 그대로일까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로 인터체인지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업을 하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단가가 낮고 수량이 많은 것들은 보면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별법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내가 그 조선 회사인데 선박 회사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뭐 300톤짜리를 만들어. 여기는 350톤짜리를 만들어. 여기는 400톤짜리 만들어. 그럼 이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기에 서로 달라 보이죠. 이게 우리가 not interchangeable 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IFRS에서는 개별법은 그런 자산의 특성이 있을 때 개별법을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US 갭은 그런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말은 없고 그냥 특성상 이런 게 맞지 않겠냐 이거고 IFRS는 not interchangeable 하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우리가 수업 때는 안 배운 거고 IFRS가 별도 한 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죠? 또 제가 IFRS하고 다른 거 어디 쓸 것 같아요? 어디 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동네 초등학생도 알던데 어제 물어보니까 그렇죠. 신문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냐면 IFRS에서는 후입 선출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IFRS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보시고 이 정도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도 보시고 추가로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5번을 여기서 또 새로 만들까? 요거 Q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진정한 Q를 결정하는 방법. 이건 AP 때부터 계속 등장했었던 주제가 되죠. 물론 인터 오면서 혹은 어디팅을 가시면 이게 좀 더 이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겠지만 Q를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건 AP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우리 재고냐.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 창고에 없고 저기 있으면 우리 재고인가? 아닌가? 이걸 결정해야지 정확한 우리의 Q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Q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슈가 소문자로 할까? 1로 할까? 1 이렇게 하죠. 1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들 Goods in Transit 이게 뭡니까? 미착 상품이죠. 운송 중인 재고 미착 상품이 돼요. 그 미착 상품은 누구의 재고냐? 따질 때 뭘로 따집니까? 얘는 뭘로 따져요? 그죠? shipping terms 혹은 freight terms 혹은 shipping terms라는 선적 조건 혹은 운임 조건 shipping terms 혹은 그 freight terms라고도 하죠.
선적 조건, 운임 조건에 따라 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 선적 조건, 운임 조건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FOB 쉬핑 포인트가 있고 하나는 FOB 데스티네이션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FOB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쉬핑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FOB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goods in transit은 지금 누구 손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 배를 타고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저 재고는 누구 거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선적 조건, 운임 조건이 FOB 쉬핑 포인트라면 이 소유권은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냐?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어요? 얘는 바이어에게 있죠. 그쵸? 바이어에게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하기 전까지 FOB 데스티네이션 하면은 셀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FOB 쉬핑 포인트는 선적지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거고, FOB 데스티네이션은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지 넘어가는 거니까 중간에 둥둥 떠 있으면 얘는 여전히 바이어의 재고, 얘는 아직 셀러의 재고가 되는 거죠. 얘는 바이어 재고, 얘는 여전히 셀러의 재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임은 그럼 누가 부담하느냐? 운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운임은 첫 번째 FOB 쉬핑 포인트는 일단 goods in transit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적은 됐다라는 거예요. 선적은 됐는데 도착을 안 한 거니까, 그죠? 얘는 여전 바이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죠. 운임뿐만 아니라 뭐 핸들링 코스트나 이런 거 다 바이어가 책임지는 거고, 얘는 도착할 때까지는 여전히 셀러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바이어가 부담하는 운임은 뭐라 부르냐? 바이어가 부담하는 운임 우리가 부르는 게 freight in이라고 그러잖아. freight in이라고. 얘를 뭐라 부르냐? 얘를 freight 이렇게만 쓸게요. freight out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freight in은 바이어의 재고 자산 가액이 가산이 되는 거고, 얘는 셀러의 selling expense가 되는 거죠. 셀러의 selling expen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매칭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이어는 아직 revenue가 generating 안 되니까 에셋을 묻어두는 거고, 하지만 셀러는 이미 얘를 판매해서 세일즈를 인식하니까 얘는 매칭해서 expense를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이 freight in이 등장하는 게, freight out이 등장하는 게 여기잖아요. freight in은 재고원가에 가산하는 거고, freight out은 뭡니까? 재고원가가 아니다. 그쵸? 뭐냐면 셀러의 selling expense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이제 consigned goods인데, 자, 이렇게 쓸게. consignment sales라 쓸게요. 위탁 판매, 적속 매출, consignment sales는. 자,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뒤에서 별도의 주제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consignor, consignee, customer 이렇게 있다 그러면, consignor가 그림 간단하게 그릴게요. 나중에 다시 그립니다. consignor가 consignee에게 위탁을 했다 그래서 얘가 판매된 건 아니다. 그럼 언제 판매된 거냐? consignee가 고객에게 매출을 해야지 판매된 거다. 그럼 이때 판매는 누구의 매출이냐? consignor의 매출이다. 그럼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는 누구의 재고냐? 여전히 컨사이너의 재고다. 컨사이너의 창고에 없더라도 컨사이너의 재고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consignment sales는 이제 consigned goods, unsold 된 거죠.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누구의 재고가 되느냐? 누구의 재고냐? 얘는 consignors 재고다. 그러니까 여전히 위탁자의 재고다라는 게 cut-off, 소유권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냐, 우리가, sales on approval이라고 하는, 우리, 시용 판매죠, 시용 판매. 언니 이 화장품 한번 써봐. 그거 있죠. 언니 이 화장품 한번 써봐. 그래서 얘는 판매가 되는 그 시점, 컷오프 시점 뭘로 보냐면, acceptance, 혹은 approval, 혹은 agree to purchase라는, 이렇게 쓸까요? agree to purchase. 매입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나 이거 살게, 쓰니까 좋네 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요 시점, agree to purchase 혹은 뭐 approval 혹은 acceptanc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return이죠. return은 반품입니다. 요 return은 당연히 셀러 입장에 sales return도 있고 바이어 입장에서 purchase return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return은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냐 이거죠. 언제 이전되냐면 얘는 return은 노티스 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보내줬을 때, 다 아니었죠. 뭐 있어요? 중요한 게 authorize였죠. 반품해도 좋다라는 승인이 있었던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잘 찾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Q를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5번이고 여기죠. Q를 결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를 구성하면 시뮬을 구성하면 그 파이낸셜 어카운팅에서 나올 수 있고 어디팅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복잡해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복잡한 데다가 한번 머리에서 삐꼬가 딱 나면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아직 이런 것들 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가 볼 주제는 뭐냐면 이 P를 결정하는 방법인 이 커스플러 어썸션들이죠. 이 커스플러 어썸션들의 상호 컴패리슨,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째 주제는 뭐냐? 자, 지금 우리가 볼 이 커스플러 어썸션들, 우리가 봤던 커스플러 어썸션들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커스플러 어썸션들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전제가 있었죠. 전제가 만약에, 자,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물가는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볼게요. 아니면 반대라면 물가가 하락한다면 모든 결과는 다 반대로 돼버리는 거 아시겠죠? 한다면, 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떤 경우가 넷인컴이 가장 크느냐. 그럼 넷인컴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익스펜스가 되는 거죠. 넷인컴과 같이 가는 건 레버뉴가 되고 넷인컴과 반대는 익스펜스 아닙니까? 그럼 익스펜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CGS가 있죠. CGS. 얘와 얘는 부등호가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컴이 크면 뭐도 크다 그랬어요. 인컴이 크면 에셋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랑 또 방향이 똑같냐면 엔딩 인벤토리랑 방향이 똑같고, 그렇죠. 똑같고, 에셋이 크면 뭐도 커요. 넷인컴이 크면 뭐도 커요. 리테인 어닝스도 크죠. 리테인 어닝스가 크면 에쿼티도 크죠. 에셋이 크면 에쿼티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테인 어닝스도 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에쿼티도 당연히 같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컴이 크면 뭐도 커집니까? 텍스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인컴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텍스도 물론 기업마다 조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기업의 그 세금과 관련돼서 조정사항이 똑같다면 인컴이 크면 당연히 세금도 커지는 거예요. 텍스 오브 인컴도 당연히 커지는 거겠죠. CGS는 얘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볼 게 이렇게 되죠. 넷 인컴이 가장 큰 거, 물가 상승을 전제로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5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우리 에버리지인데 5와 가까운 에버리지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라이프가 있죠. 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요거는 AP 때도 하는 거예요. 비교는. 그래서 혹시나 갸우뚱하면 공부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게 혹시나 갸우뚱하면 공부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무슨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냐? 야, 내가 그래도 꽤 많이 기억하고 있네? 다 기억나네? 괜히 왔나? 뭐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그리고 얘도 무빙 에버리지, 웨이티드 에버리지, 라이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인컴이 물가 상승이 가장 큰 거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요 순서대로. 넷인컴과 CGS는 당연히 반대니까 얘는 요런 순서대로 가는 거죠. 요 순서대로. 자, 그래서 요 텍스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요 텍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은 라이프는 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기본적으로 라이프는 텍스 베너핏이 있다는 표현을 쓰죠. 즉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법인세 절감 효과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었죠. 뭐요? 세금을 디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뤄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텍스 베너핏이 언제 깨져요? 텍스 베너핏이 기본적으로 텍스 베너핏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반대라고 했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러 밸류 라이프 같은 데서 봤지만 라이프의 재고는 위에서부터 필오프 되는 거죠. 최근 거부터 필오프가 되는 거. 그래서 라이프 재고는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최근 건데, 그러면 최근 거는 당연히 최근 게 팔린다고 본다면 CGS가 커지잖아요. 물가 상승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이익이 낮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다가, 근데 아주 옛날 재고를 탁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디폴돼 있던 모든 이익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고 세금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돼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이거 우리가 라이프 리퀴데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텍스 베너핏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재고가 감소되면 안 돼요. 즉, 요 재고를 건드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라이프 쌀통 말씀드렸잖아요. 저 밑에 있는 저 쌀, 언제적 쌀이냐?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 베너핏은 언제 깨져버리냐? 텍스 베너핏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줄어든다. 즉 얘를 건드리는 순간 아시겠죠? 건드리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텍스 베네핏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요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였죠? 요때 발생하는 문제점. 재고가 감소되어 버리면 발생할 문제가 뭐였습니까? 라이프 리퀴데이션. 그죠? 라이프 리퀴데이션. 후입 선출 청산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라이프 리퀴데이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경영자가 라이프 리퀴데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그죠? poor buying habit, 불건전한 구매 습관. 필요 없어도 재고층을 요 위에다가 다시 쌓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기초적으로 안 건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갭상으로 이 라이프 리퀴데이션을 좀 미니마이즈 해주는 아주 독특한 회계 처리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달러밸류 라이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밸류 라이프는 기본적으로 트래디셔널 라이프와 결과가 같거나 혹은 트래디셔널 라이프보다 이익이 적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 꼬리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인터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인터에서 하나 더 봤죠. 요거는 인터에서 희한하게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잘 모르겠는데 매년 질문이 많은데 뭐냐면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인데 인플로우즈를 가정할게요. 나가는 거 말고 들어오는 거 아시겠죠? 넷으로 들어오는 양의 포지티브한 캐시플로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두 가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을 하는데, 간단하게 편의점 하는데 오늘 우유 5개 사고 우유 2개 팔았어요. 콩 3개 팔았어요. 5개 사고 2개 팔았어요. 그럼 5개를 산 돈은 예를 들면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이죠. 그러니까 5개 샀다 5,000원. 3개 팔았다. 파는데 2,000원씩 팔았다 그럼 6,000원. 그럼 판매액은 6,000원이죠. 내가 산 거는 5,000원 아닙니까? 그 중에 팔린 것만큼은 CDS로 빠지겠죠. 물론. 그쵸? 빠지겠지만 덩어리만 보란 말이요. 우유 5개 샀어. 5,000원, 1,000원. 1,000원씩 해서 5개. 아, 제가 까먹네요. 좀 써야 되겠지. 숫자만 나오면 까먹어요. 아, 숫자가 약해서. 자, 이거 볼게요. 우유를 5개 샀어. 1,000원씩. 팔 때 3개 팔았어. 2,000원씩. 1,000원. 자, 그럼 5개 살 때 나가는 돈은 5,000원이죠. 3개 팔아서 들어온 돈은 6,000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4를 쓰냐, 라이프를 쓰냐, 에버리지 쓰냐에 따라서 살 때 주는 돈과 팔아서 들어온 돈이 달라집니까? 아니, 편의점에 손님 왔는데 우리 회사가 5-4 쓰니까요. 아, 우유값이 2,000원이 아니라 5-4 쓰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얼마입니다. 혹은 우리 회사가 라이프를 쓰니까 우유값이 얼마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살 때도 우리 회사가 5-4 쓰니까 얼마에 주세요. 라이프 쓰니까 얼마에 주세요.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살 때 나가는 5,000원은 똑같아요. 팔 때 들어오는 6,000원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다르냐? 세일즈 금액 똑같아요. 펄처스 금액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요 합계를 어떻게 쪼개주느냐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쪼개주느냐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FIFO를 쓰든 무빙을 쓰든 웨이티드를 쓰든 라이프를 쓰든 달러밸 라이프를 쓰든 모두 다 동일해요. 모두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느냐? 물가가 상승한다면 FIFO가 이익이 가장 크죠. FIFO가 가장 이익이 크면 FIFO가 가장 세금이 많겠죠. 세금은 실제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FIFO는 세금이 가장 많으니까 세금을 가장 많이 낼 거니까 FIFO가 세금으로 돈이 제일 많이 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텍스가 없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텍스가 있다면 FIFO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단 말이에요. FIFO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니까 돈이 제일 적게 나가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FIFO는 세금을 많이 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FIFO는 세금을 많이 낼 거니까 텍스 페이드 되는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얘가 캐시플로우는 가장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 AP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AP는 인터 때도 질문이 너무 많아서 AP 때는 설명을 하다 요즘 안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비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틀에서 요런 비교도 봐야죠. 동시에 요 캐시플로우 어썸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비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죠. 뭐가 있죠? FS 비교하는 거. FS 비교. 지금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IS와 BS 이 두 가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IS, BS. 여기 보면 결국 IS에 미치는 건 세일즈 금액과 여기에 매칭되는 CGS. 여기는 결국 가장 핵심이 뭐냐? 여기에 보고되는 재고자산, 엔딩 인벤토리가 되겠죠.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건 O예요, X예요. True와 False.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LIFO를 쓰는 경우, 회사의 CGS는 FIFO를 쓰는 경우보다 그 금액이 크다. 즉, LIFO의 CGS는 FIFO의 CGS보다 그 금액이 크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학교에서 많이 내는 True와 False 문제거든요. X. 왜 X냐?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전제돼야지만 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라이프의 CGS가 파이프의 CGS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틀려요. 라이프의 CGS는 파이프의 CGS보다 current cost에 가깝다. 요게 맞는 표현이죠. 요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CGS를, 즉 CGS라는 건 요 세일즈에 매칭되는 거잖아요. CGS 매칭되는 CGS. 그리고 요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에셋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슈가 생기죠. 자산의 평가나 이슈가 생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일즈에 매칭되는 CGS를 current cost로 표시하는 게 매칭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CGS를 current cost로 표시하는 방법은 매칭이 좋은 거고, 엔딩 인벤토리를 current cost로 표시하는 방법은 밸류에이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 CGS를 current cost로 표시하는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이 얘는 기본적으로 라이프가 요 CGS를 CC로 나타내죠. 라이프가 얘를 CGS를 SCC로 나타내죠. current cost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밸류에이션은 FIFO가 요 재고자산을 at CC로 나타내죠. current cost 나타내죠. 그래서 FIFO는 뭐가 좋다? FIFO는 밸류에이션이 좋다. 그리고 라이프는 매칭이 좋다. 하지만 라이프의 단점은 뭐가 있어요? 라이프의 단점, 디스어밴티지는 뭐가 있습니까? BS의 인벤토리가 언더스테이트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IFRS에서는 얘가 금지된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과하게 언더스테이트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물가가 상승한다면. 어쨌든 라이프 금지됐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업 시작한 지는 한 50분 정도 됐네요. 강의한 지는 한 30분 정도. 40분 됐네요. 10, 20, 30, 40분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얼마 안 됐다는 거. 얼마 안 됐으니까. 늦게 오셨잖아요. 이제 한 10분 들었나? 자, 계속 할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몇 번이지? 7번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7번 하나만 더 보고.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subsequent measurement를 할 거예요. 후속 측정이 뭡니까? 그렇죠? 그 가치의 디클라인이 있을 때 우리 하는 게 LCM 적합해 평가죠. 적합법인데 요즘은 그 LCM도 있지만, 그쵸? 작년부터 우리 LCNRB도 있죠. LCNRB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그냥 워낙 전통적으로 LCM이라는 게 적합법이라는 거니까 마켓을 이제는 이 NRB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LCM 평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LCM은 첫 번째 라이프와 혹은 RIM, Retail Inventory Method죠. 그리고 두 번째는
other than LIFO and RIM이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이상하게 쓰네. 이제 지울 게 없네. 이거 어떡하지? 요거 LIFO라고 쓴 거 아시겠죠? LIFO, 죄송합니다. LIFO, RIM. 그러니까 other than LIFO and RIM이니까 얘는 그냥 LIFO와 RIM이니까 얘는 그냥 뭐로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냐면 FIFO와 average를 알아두시면 된다 했죠. FIFO와 average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LIFO, RIM은 그 FIFO와 average는 이제 뭐랑 똑같냐? IFRS랑 일치시켰죠. IFRS랑 일치를 시켰어요. IFRS를 시켜서 요 LCM이 아닌 LCM이라고 해도 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LCNRB로 하는 거죠. 즉 코스트와 NRB 중에 낮은 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코스트와 NRB 중에 낮은 걸로 해요. 반면에 어차피 LIFO는 금지가 돼 있죠. IFRS 금지돼 있고 RIM은 처음에 2015년에 ASU가 이제 이슈 됐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익스포저 드래프트 이런 데서 그 공개 초안 같은 데서 이렇게 갭을 개정하게 되면 항상 실무의 어떤 이펙트를 많이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얘네들은 하지 말자. 얘네들은 어차피 IFRS도 없고 얘는 어차피 추정하는 방식이니까 얘네들은 가지 말고 옛날 그대로 가자. 그래서 얘네들은 개정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IFRS와 다르다는 거죠. 즉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LCM으로 가는 거죠. 즉 코스트와 마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CNRB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코스트와 NRB 중에 낮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쵸? 굉장히 간단하죠. 얘는 쓸 것도 없어요. 코스트와 NRB 중에 낮은 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코스트와 마켓 중에 낮은 건데 중요한 게 마켓이 뭐냐 이거죠. 마켓이 뭡니까? 마켓이 미들값이죠. 미들값. 뭡니까? 미들값. 왜 이렇게 글자가 어색하지? 이거 미들 맞나요? MIDDL이? 가끔 글자가 이상해 보일 때 있잖아. 되게 이상해 보이네. 자, 뭐의 미들값이냐? 첫 번째, 우리가 원칙은 RC가 원칙이죠. Replacement Cost가 원칙 아닙니까? 대체원가 혹은 Current Cost, 현행원가 혹은 현행 대체원가 Current Replacement Cost 다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걸 하되 요거에 Ceiling 있었죠. 상한이 뭐였냐? 우리가 NRB가 있었고 요거에 Floor, 하한, 이게 NRB-NP가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칙이 RC고 RC인데 요 실링 NRB를 넘어서지 못하고 NRB-NP 밑으로 못 간다. 그래서 만약에 RC가 여기 있다면 NRB로 잘라버리는 거죠. RC가 여기 있다면 NRB-NP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얘네들 나래비 세워서 보면 항상 그 미들값이 뭐가 되느냐? 마켓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건 인터 때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LIFO라고 나오면 그냥 예전 방식 그대로 가시고 FIFO나 average 즉 other than LIFO와 RIM 이라면 그냥 LCNRB로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LCM에서 요 두 가지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요 저널 엔트리가 있죠. 또 보셔야 되는 게 저널 엔트리. 회계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direct method와 indirect method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direct method 이렇게만 쓸게요. direct method와 indirect method가 있는데 direct method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CGS를 쓰고 여기에 재고자산을 까는 거죠. 지금 write down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재고자산을 까고 얘는 other loss로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loss due to market decline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expense, loss와 expense는 똑같은데 이 컴포넌트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 재고자산이 바로 오지 않고 이게 재고자산 밑에서 간접적으로 까주는 allowance가 올 수도 있고 충당금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수업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충당금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어쨌든 재고자산은 직접 까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해서 까는 형태로 차감한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도 있고 혹은 control asset account가 올 수도 있습니다. control asset account, 그러니까 allowance가 충당금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업 때 안 했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신 분은 요게 익숙하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런 식의 표현이 익숙할 거예요. 어쨌든 재고자산은 감액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차감되든 간접적 차감되든.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USGAP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데빗에 CGS가 아닌 other loss가 온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칸을 많이 비워뒀죠. 자, 이제 이 어카운트를 완성시킬 수 있겠네요. 자, 이 인벤토리 어카운트 중에
판매 가능 재고 중에 팔린 거 아니면 남은 거, 남은 거 아니면 팔린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배웠지만 사실은 안 팔렸는데도 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가치가 하락해서 없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저기 other loss로는 loss due to market decline이라는 거죠. loss due to market decline이라는 거. 얘는 LCM을 뭘로 적용할 때 오는 거냐? LCM을 indirect method, 간접법으로 적용할 때 오는 겁니다. 즉 재고가액은 없어졌는데 팔린 건 아니다. other loss로 기록된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write down 된 재고 금액은 US 갭의 대원칙이죠. US 갭은 뭐가 안 되냐? 리커버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리커버리 회계 처리 안 해요. 리커버리를 하지 않죠. 혹은 리커버리라는 표현을 US 갭에서는 주로 쓰는데 IFRS나 우리나라에서는 리커버리라는 표현을 안 써요. 리버서, 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FRS나 우리나라는. 리커버리는 환입, 우리나라에서 배우시는 환입. 이렇게 리커버리를 이렇게 리버서. 이게 환입이 우리말 환입. 환입이 미국에서는 리커버리예요. 리커버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IFRS는 이제 뒤에 9페이지인가에서 볼 건데 IFRS는 US 갭이랑 다른 게 가장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US 갭은 한번 까줘. 리커버리가 없어요, 대부분. IFRS 한번 까줘. 리커버리는 해줍니다. 해주는데 다 실링이 다 존재는 해요. 왜냐하면 예전 거보다 더 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거보다 더 커질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거죠. 나중에 문제 풀 겁니다. 요만큼 있다가 재고가 라이트 다운 됐어. 그러다 리커버리가 됐어. 그렇다고 리커버리를 요걸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라 요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전의 원가만큼만. 그래서 IFRS와 다릅니다. IFRS는 기본적으로 리버설을 다 허용을 해요. 자, 그리고 요 LCM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뭐가 있냐면 individual approach가 있고 individual 개별 기준, 그 다음으로 category approach, similar group approach, 그쵸? 조별 기준, 그 다음에 total 혹은 aggregate approach라는 총계 기준이 있습니다. US 갭의 세 가지가 다 허용이 돼요. 하지만 IFRS는 이 total 기준은 허용되지 않죠. 왜 허용되지 않냐면 우리가 수업 때도 봤죠. 여기서 가장 보수적인 게 뭐예요? 그쵸? 여기가 가장 보수적이죠. 얘가 conservative, 가장 보수적이죠. 근데 토탈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탈로 하면 가격 떨어진 것과 오른 것들에서 업세팅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감액 효과가 너무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지금 쓰레기가 됐는데 얘가 올라서 운 좋게 라이트 다운이 안 돼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것까지 묶는 건 인정해요, IFRS는. 하지만 다 묶어버리는 건 인정 못하겠다, IFRS에서는. 그래서 IFRS에서는 요 토탈 기준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칠판 안 지울게요. 칠판 안 지우고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제가 처음에 톤을 잘못 잡았어요. 노래방에서 이렇게 처음 키 너무 높게 잡으면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처음에 높이 잡았어요. 힘들어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쉬었다 계속 할게요. 예.